실제 비즈니스 현장, 그러니까 당장 내일 아침 출근해서 마주해야 하는 회의실에 적용해 보려고 고군분투하는 리더들의 생생한 토론이 담긴 대덕화 인생학교의 포럼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그 통제된 실험실에서 증명된 완벽한 뇌과학 이론과 변수가 난무하는 현실의 사무실 사이의 거대한 간극입니다. 그 간극이 정말 엄청나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거울신경세포가 공감의 생물학적 바탕이라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워낙 유명한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심층탐구의 미션은 단순히 인간은 공감하는 동물이다, 이런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생물학적 기제를 비즈니스 대화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뜯어보는 거죠. 맞습니다. 의도된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말이죠. 우리는 흔히 직장에서의 소통 문제를 개인의 성격이나 리더십 스킬의 부재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종종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 사람 성격이 이상해서 말이 안 통한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오늘 자료들을 교차해서 분석해보면 그 밑바탕에는 굉장히 정교하고 때로는 무자비한 생물학적 기제가 깔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죠. 상대방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만으로 내 뇌의 같은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거울신경세포의 개념. 사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러면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이 울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현상, 이런 게 다 거울신경세포가 작동하는 겁니다. 아, 맞아요. 그런데 오늘 자료가 흥미로운 건 이 세포를 비즈니스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해킹하듯 활용하는 전력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대화 중에 화자와 청자의 뇌 상태가 마치 와이파이로 연결된 것처럼 동기화되는 현상, 자료에서는 이를 신경공명이라고 부르더군요. 신경공명이요? 말이 참 멋진데요. 네, 이게 단순히 기분이 통한다는 심리적 상태를 넘어서는 겁니다. 물리적인 뇌파의 동기화를 의미하죠. 아, 뇌파화가 진짜로 맞춰진다고요? 맞습니다. 1990년대에 거울신경세포가 처음 발견됐을 때 학계가 발칵 뒤집힌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죠. 다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복잡한 논리적 추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내 뇌에서 상대 상태를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 한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즉각적으로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서 이 신경공명을 의도적으로 끌어내는 기술을 페이싱이라고 부릅니다. 페이스를 맞춘다는 의미의 그 페이싱이군요. 네, 상대방과 나의 뇌를 공명 상태로 유도해서 깊은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하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죠? 상대의 몸짓이나 표정을 자연스럽게 맞추는 미러링, 상대의 감정 상태에 내 주파수를 맞추는 튜닝, 그리고 말의 속도나 목소리 톤을 맞추는 매칭이 있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그 부분에서 좀 의문이 생깁니다. 솔직히 말해서 회의 중에 제가 다리를 꼬았는데 상대방도 똑같이 다리를 꼬고 제가 턱을 괴니까 똑같이 턱을 괸다면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하, 굉장히 불쾌하겠죠. 네, 상대가 제 말투나 행동을 의도적으로 따라한다는 걸 눈치채는 순간 오히려 조종당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경계하게 될 텐데요. 자료에서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페이싱은 결코 사이먼 세이즈 게임처럼 상대의 겉모습을 기계적으로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 단순한 앵무새 따라하기가 아니군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상대의 뇌에 위협 신호를 켜게 만듭니다. 진정한 페이싱은 에너지와 리듬을 맞추는 섬세한 작업이죠. 에너지와 리듬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극도로 불안해하고 말이 빨라진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똑같이 당황한 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클라이언트의 빠르고 높은 톤의 에너지 수준에 처음에는 주파수를 맞춰주다가 서서히 나의 차분한 리듬으로 상대방의 뇌를 끌고 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매칭과 튜닝을 통해 알아주고 그 다음에 내 페이스로 리드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상대의 뇌가 무의식적으로 아, 이 사람은 지금 내 상태를 완벽하게 인지하고 같은 선상에 있구나 하고 느끼게 만드는 생물학적 안전기지를 구축하는 과정이죠. 겉모습의 모방이 아니라 에너지의 주파수를 맞춘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누군가와 대화할 때 무의식적으로 같은 타이밍에 웃었던 경험 있으실 텐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뇌의 과학적인 교감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뇌의 동기화 원리를 바탕으로 한 실전 기술, 즉 자료에서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2.0의 3단계 뼈대를 한번 해체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커뮤니케이션 2.0이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볼까요? 1단계가 심청, 그러니까 깊은 경청인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황금 비율이 등장합니다. 영국 컨설팅 회사 연구를 인용하면서
듣기와 말하기의 비율을 7대 3 혹은 4대 1까지 권장하고 있어요. 네, 말을 줄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죠. 그런데 리더의 입장이거나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는 영업 현장이라면 내가 정보를 전달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할 텐데 내 입을 30%만 열고 어떻게 회의를 주도하죠? 바로 그 지점이 많은 리더들이 소통에서 실패하는 함정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거든요. 아무래도 침묵이 흐르면 리더 입장에서는 불안하니까 자꾸 말을 채워넣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뇌는 상당한 인지적 부하를 겪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이야기를 할 때는 방어 기제가 해제되고 뇌의 보상 회로가 자극을 받죠. 아, 내 말을 할 때 뇌가 쾌감을 느낀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7대 3의 비율로 상대가 말을 하게 만든다는 것은 상대방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논리를 입 밖으로 꺼내어 정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계심도 허물어지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는 당신에 대한 경계심을 허물게 되는 가장 효율적인 뇌과학적 전략에 빠져드는 겁니다. 리더는 나머지 30%의 발언만으로도 회의의 방향을 충분히 조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만 끄덕이다가 그 30%의 타이밍이 왔을 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하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거기서 커뮤니케이션 2.0의 2단계인 성찰 질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성찰 질문이요. 자료를 보면 단순한 사실 확인용 질문과 성찰 질문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더라고요. 흔히 관리자들이 던지는 왜 실적이 이 모양이야?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건 질문이 아니라 취조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취조형 질문은 상대방의 뇌에서 투쟁 도피 반응을 유발합니다. 생존을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거죠. 투쟁 도피 반응이요? 그럼 바로 방어벽을 치고 변명거리부터 찾게 만들겠네요. 그렇죠. 뇌가 그렇게 세팅되어 있으니까요. 반면 성찰 질문은 상대방의 뇌가 스스로 사각지대를 탐색하게 만드는 매우 고도화된 인지적 자극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질문이 성찰 질문인가요? 예를 들어 핵심 인재가 갑자기 퇴사하겠다고 찾아왔을 때 보통의 관리자라면 왜 나가려고 해? 연봉 때문이야? 라고 묻겠죠. 이건 1차원적인 원인 규명에 불과합니다. 저라도 당장 그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요. 커뮤니케이션 2.0을 구사하는 리더라면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새로운 조직으로 옮긴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우리 팀에서 누리고 있는 자율성이나 동료들과의 시너지 같은 요소들이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 어떤 시나리오를 그리고 계신가요? 와, 그건 정말 상대방의 뇌를 잠깐 멈칫하게 만드네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상황을 보게 하는 강력한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미처 생각지 못한 변수를 스스로 계산하게 만드는 거죠. 상대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거군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3단계로 연결됩니다. 바로 딥피드백인데요. 자료에서는 이 피드백 과정을 리프레이밍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리프레이밍, 즉 인식의 틀을 바꿔주는 과정이죠. 이게 단순히 이건 잘했고 저건 못했다라는 식의 평가가 아니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상대의 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돕는 건가요? 리프레이밍은 말 그대로 상대방이 상황을 바라보는 액자를 바꿔 끼워주는 작업입니다. 직장인들은 종종 스트레스나 실패 상황에서 부정적인 편향에 사로잡혀 시야가 극도로 좁아집니다. 맞아요. 실수 한 번 하면 세상에 끝난 것 같고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자책하게 되죠. 그럴 때 딥피드백은 상대방의 말을 거울처럼 다시 비춰주면서 그 좁아진 시야 밖의 맥락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아까 말씀하신 미러링처럼 이번엔 말과 인식을 비춰주는 거네요. 네, 치명적인 실수를 한 팀원에게 이번 실수는 뼈아프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시스템의 결함을 찾아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다음 스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라고 프레임을 전환해 주는 겁니다. 와, 시야를 넓혀주는 거네요. 자, 그런데 자료를 읽다 보니 이 1, 2, 3단계의 화려한 기술들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네, 상자 밖의 시선이라는 전제 조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게 안 되면 다 소용없다고 하던데요. 오늘 다루는 자료에서 가장 철학적이면서도 뼈아픈 통찰이 담긴 부분입니다. 상자 안에 있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 기만 상태로 의미합니다. 자기 기만이요? 네, 나는 옳고 정당하며 상대방은 틀렸거나 혹은 타인을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이나 장애물로 취급하는 심리적 상태죠. 이 상자 안에 갇혀있는 리더가 책에서 배운 대로 7대 3으로 경청하는 척하고 미러링 기술을 쓴다고 가정해봅시다. 속으로는 이 친구 진짜 답답하네. 빨리 내 방식대로 결론을 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로만 고개를 끄덕이고 말투로 따라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커뮤니케이션 2.0의 기술을 구사하는 것 같지만 인간의 뇌는 기가 막히게 그 위선과 진정성의 결여를 눈치챕니다. 뇌가 그걸 알아챈다고요? 네. 미세한 안면 근육의 떨림, 미묘하게 어긋나는 목소리의 톤, 눈빛의 온도 차이 등 수만 가지 비언어적 데이터를 통해 상대의 거울 신경세포는 즉각적으로 알아챕니다. 아, 이 사람은 지금 나를 조종하려고 한다. 라는 경고를 보내죠. 소름 돋네요. 결국 상자 밖으로 나와서 타인의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상대를 나와 동등한 감정과 욕구, 합리성을 가진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한 어떤 화려한 소통 기술도 결국은 역효과를 낼 뿐이라는 것이 이 자료의 핵심입니다. 기술보다 진정성이 먼저라는 어찌 보면 뻔하지만 뇌과학이 증명해낸 가장 날카로운 진실이네요. 자,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네, 현실의 반격이 시작되는 지점이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뇌과학과 심리학이 뒷받침하는 이상적이고 완벽한 교감소통법을 뜯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이론을 들고 두 번째 자료인 대덕화인생학교 포럼 스크립트의 현장으로 가보면 리더들이 아주 현실적인 반론을 쏟아냅니다. 이론이 현실의 사무실에서 어떻게 부딪히는지 여과 없이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자료입니다. 이 포럼 내용이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자료에 담긴 그 질문이 뭐였죠? 과연 모든 구성원이 상사와의 깊은 신경학적 교감을 원할까?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뼈 때리는 질문입니다. 특히 일과 삶의 경계를 명확히 분리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이른바 MZ세대 실무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컸어요. 이 심청이니 하면서 내면의 고민을 묻고 정서적인 동기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프라이버시 침해나 전문성 결여로 느껴질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 있죠. 자료에 나온 토론을 보면 어떤 직원들은 상사가 자신의 고충에 깊이 공감하고 리프레이밍을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오늘까지 끝내야 할 업무의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퇴근 시간의 보장을 원할 뿐이죠. 네, 감정의 주파수를 맞추기보다 일의 프로세스나 제대로 맞춰달라는 겁니다. 이 맥락에서 커뮤니케이션 2.0에 대비되는 과거의 유물처럼 여겨졌던 커뮤니케이션 1.0의 중요성이 포럼에서 다시 대두됩니다. 사실 많은 커뮤니케이션 교육들이 공감과 교감 중심의 2.0만을 정답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하지만 포럼의 참가자들은 비즈니스 환경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어요. 확실히 1.0 소통, 그러니까 일방향적이고 명확한 지시가 꼭 필요한 순간이 있죠. 네, 극단적인 예로 1분 1초를 다투는 IT 기업의 서버다운 사태나 분기 마감을 앞두고 수십억의 예산이 걸린 군사작전 같은 프로젝트를 생각해보죠. 그런 패닉 상태에서 우리 서로의 감정을 리프레이밍 해볼까요? 이러고 있을 순 없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당장 누가 어느 코드를 복구하고 누구에게 보고할 것인지 빠르고 명확하게 지시하는 1.0의 소통, 즉 정보의 정확한 하달이 조직을 구합니다. 자료를 보니 실제 비즈니스 소통의 60에서 70%는 여전히 이 명확한 1.0 방식이 작동해야만 조직이 굴러간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네, 뇌를 동기화하는 깊은 교감이 모든 상황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는 정보의 오차 없는 전달이 최고의 배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공감 갑니다. 비후 포럼에서 또 하나 제 시선을 사로잡은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바로 엠패시와 심퍼시의 개념을 둘러싼 논쟁이었는데요. 네, 공감과 연민의 차이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단어 모두 비슷하게 쓰이곤 하는데 이 미묘한 차이를 혼동하면 비즈니스 조직에서 치명적인 리더십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통찰이 있었어요. 이를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리더가 가져야 할 객관성의 한계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엠패시, 즉 공감은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이해의 영역입니다. 이해의 영역이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상대가 왜 힘든지, 어떤 감정 상태인지 명확한 지도를 가지고 파악하지만 여전히 리더로서의 중심을 잃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심퍼시, 즉 연민은 그 감정의 늪으로 함께 빠져버리는 겁니다. 아, 같이 허우적거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부서 간 갈등으로 지친 팀원에게 엠패시를 발휘하는 리더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다른 부서의 비협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엄청난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풀지 논의해 봅시다 하고요. 깔끔하고 문제 해결 지향적이네요. 하지만 심퍼시에 빠진 리더는 맞아, 그 부서 사람들 진짜 너무하더라.
나라도 다 때려치우고 싶겠다 라며 감정에 매몰되어 동화되어 버리죠. 듣고 보니 아찔하네요. 순간적으로는 팀원과 엄청난 유대함이 생긴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결국 문제 해결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네, 게다가 조직 내 편가르기나 불만만 가중시키는 꼴이 되고 맙니다. 상대의 마음은 읽어주되 연민의 함정에 빠져 리더의 방향키를 놓치지 않는 선을 지키는 것. 이것이 현장의 리더들이 겪는 진정한 고충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뇌과학의 이론은 훌륭한 나침반이 되지만 결국 그걸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건 리더의 몫이네요. 정확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상대의 뇌와 주파수를 맞출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감정의 스위치를 끄고 명확한 지표만을 전달할 것인지 판단하는 고도의 메타인지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정말 다이내믹한 여정이었습니다. 거울 신경세포를 통해 상대의 뇌와 나의 뇌를 동기화시키는 경이로운 신경학적 교감부터 시작했죠. 네. 그리고 상자 밖으로 나와 타인을 존중해야 한다는 철학적 깨달음도 짚어보았고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당장 성과를 내고 데드라인을 지켜야 하는 차가운 조직의 현실에서 1.0의 명확함과 2.0의 교감 사이에서 줄타게 해야 하는 리더들의 진짜 고민까지 다뤄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명확합니다. 인간의 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기제를 이해하고 심청이나 딥피드백 같은 기술을 익히는 것은 분명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네, 알아두면 무조건 좋은 기술들이죠. 하지만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의 마스터는 특정 기술 하나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주한 업무의 긴급성은 어떠한지, 내 앞의 동료가 효율적인 업무 분담을 원하는지, 아니면 내면적인 지지를 필요로 하는지 맥락을 파악해야 합니다. 명확한 전달과 깊은 교감 사이의 스펙트럼을 유연하게 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유연성을 발휘하는 사람이야말로 뇌과학과 현실 비즈니스를 모두 통달한 소통 능력자일 것입니다. 유연함이야말로 뇌의 특성이자 훌륭한 리더십의 본질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당장 내일 아침 회의실이나 혹은 오늘 저녁 가족과의 대화에서 지금 나는 1.0의 정확한 전달이 필요한 타이밍인가? 아니면 2.0의 깊은 공명이 필요한 순간인가?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 기대됩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포럼 스크립트 후반부에 한 참가자가 아주 짧게 하지만 무겁게 던진 고민과 맞닿아 있는데요. 우리의 뇌는 같은 공간의 공기를 마시고 미세한 표정의 변화나 숨소리를 물리적으로 공유할 때 거울 신경세포를 가장 활발히 작동시킨다고 했죠. 네, 아까 신경공명 이야기할 때 짚어주셨죠. 그렇다면 원격 근무가 일상화된 지금 오직 화면 속 픽셀로 쪼개진 네모난 탄 안에서 약간의 오디오 딜레이를 견디며 화상회의를 하거나 차가운 메신저와 이메일 텍스트만으로 소통해야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물리적 공간의 부재를 뛰어넘어 서로의 뇌를 공명시킬 수 있을까요? 와, 이건 진짜 묵직한데요? 디지털 시대의 거울 신경세포의 스위치를 켤 수 있는 새로운 페이싱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각자 고민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야, 이거 정말 당장 오늘 오후 화상회의부터 머리를 감싸지고 고민해봐야 할 묵직한 숙제네요. 비대면 환경에서 텍스트와 화면만으로 진정성을 압축해 전달하는 방법이라. 쉽지 않은 도전이죠. 하지만 찾아내야만 하는 답이기도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직장과 일상의 디지털 공간에서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해답을 꼭 한번 실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가 여러분의 뇌 속에 그리고 매일의 소통 속에 작은 스파크를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